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행정론의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제69번 봅니다.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예.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제에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방위명이네 이건, 그죠? 예, 이런 거 되면 안 되겠죠. 예,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야 되겠죠.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한다.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되죠. 자원을 제공했던 후원자들,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국가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자, 70번. 관원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 이건 행동이론가들의 공통적 주장이고, 업무의 특성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진다. 상황이론 얘기죠. 리더십은 타고나야 된다. 이게 자질이론, 특성이론의 얘기고, 리더십은 지도자, 추종자의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진다. 이게 변혁이론이죠. 예. 자, 71번.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자, 이건 뭐 참여적 리더십이고 그냥, 그죠? 우리 지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공부하셨었죠? 그렇죠? 예. 자, 브레이크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이 대표적이다. 자, 관리격자 이론은 행동지 이론의 대표적인 예죠.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개인적 성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 성향 그리고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건 특성 이론에 관한 얘기고,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이 경쟁가치 리더십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상황 변수를 두죠. 그래서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은 이건 이제 특성 이론이고, 상황적 리더십은 맞습니다. 경쟁가치 리더십도 보통 이제 조직 이론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리더십 이론으로도 구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상황 이론이 맞아요. 리더는 팔로워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이 변화져 나간다. 이게 허쉬하고 브랜차드의 그 상황 대응 이론, 즉 상황 이론 가운데 하나인 상황 대응 이론에 관한 얘기죠. 72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상황 이론은 성황 이론이 아니고 상황 이론이에요. 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형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맞죠? 행위 이론에서 성공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상황 이론이고, 관리격자 이론에서는 중도형이 최적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관리격자 이론에서는 팀형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가 관리격자 이론에서 이제 5개 리더십을 이제 중심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컨트리 클럽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업형이 있었었고, 무기력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형이 있었었고, 팀형이 있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팀형이었었죠. 팀형은 인간에 대한 관심, 뭐 인화라고도 얘기하죠. 조직 구성원과 인화, 화목하게 지내는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과업에 대한 관심, 즉 직무에 관한 관심을 같이 가졌었을 때 팀형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73번 권한을 위임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쿤츠하고 오도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쿤츠하고 오도넬이 왜 나왔는지. 예. 참 이 구에는 끔찍한 시험이었었어요. 끔찍한 시험. 자, 7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허쉬하고 브랜차드의 리더십 유형은, 자, 상황 대응 이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황 이론. 신임 사회복지관의 장이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원들은 대체로 조직 발전을 바라고 있으나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려는 의지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지는 약한데 능력, 즉 업무 수행 능력은 높아요. 이게 참여형 리더십을 써야 되죠. 위임형은 뭐였었어요? 능력은, 직원들 능력은 높은데 의지도 같이 높아요. 그럼 이제 일을 맡겨버리는 거야. 위임해버리는 거죠. 제시형은 뭐예요? 능력은 지질이 낮고 그렇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때? 제시형이 됐고, 지시형은 능력은 낮고 의지도 낮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겠죠. 지시하는 거야. 자, T명은 뭐죠? 지금 방금 공부하셨던 관리격자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리더십 유형 75번 봅니다.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해서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 자, 참여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하죠.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 조정이 쉽다. 자, 이건 이제 지시적 리더십 얘기죠. 신속한 결정 가능함으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이게 전부 다 지시적 리더십 얘기입니다. 구성원들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참여해서 서로 간에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답입니다. 76번.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직원들의 사명감이 증진될 수 있다. 그렇죠? 책임 분산으로 인한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너무 민주주의 따지다가 책임 분산될 수 있고,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자, 그것은 아니죠. 그건 이제 방임형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참여적 리더십에서는 관리자와 그리고 하급자 간에 어떻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지, 관리자가 아예 빠져버린다, 상급자가 아예 빠져버린다는 개념은 아니죠. 리더 직원들 간에 양방의 의사소통 가능하다. 맞죠? 자, 조직 문화입니다. 자, 77번.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직 성과가 향상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새 조직들은요, 이제 신입사원을 뽑으면 신입사원들한테 이 조직 문화를 빨리, 그리고 거의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삼성제일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가 된다. 뭐 이런 걸 가리킨다 그러죠.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우린 그래서 어떻게, 분규도 없고, 노조도 없다. 노조가 있어도 분규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조직 문화가 있어요. 조직 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조직 성과 향상시키고, 조직 문화는 변하기 쉬워서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자, 조직 문화는 변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죠. 자, 환경정적 조건 문화, 조직 문화는 조직 외부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 실현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해서 조직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자,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직의 가치를 깊이 공유할수록 조직 문화의 강도가 커지고, 조직 문화는 조직 내 의사결정 방식과 가업 수행 방식에 영향을 주고, 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한다. 자, 너무 강력한 조직 문화, 그러니까 너무 묶여져 있는 유동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죠.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로 조직 행동에 영향을 준다. 자,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직원의 선발과 교육은 조직 문화를 유지 전파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직원이 들어와서 선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조직 문화의 동화가 되어져 가죠. 79번. 다음은 어떤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변형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 설명한다. 최근에는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 이거 우리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게 조직 문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아주 신생한 이론인데 이런 걸 시험에 왜 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80번.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 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 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 중요하다. 다 상식적 얘기고,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하고, 인적 자원 확보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 관리 등을 의미하고, 환경 적응을 위해서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 수준을 향상시키고,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 즉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공식화된, 즉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 그렇죠? 표준화된 직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81번. 인력 개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평가하지 않는다. 말 같지도 않은 평가해야 되고요. 구성원의 가치 및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고, 인력 개발은 상급자보다 하급자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자, 인력 개발이 상급자가 하급자들을 인력 개발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급자가 인력 개발을 주도합니까? 그렇죠? 역할 연기는 인간관계 훈련의 효과적 프로그램이다. 그죠?
롤플레이 공부하셨어요.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선호는 고려되어져야 되겠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자, 채용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충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자, 직무 기술서는 직무 명칭과 개요 등 직무 자체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죠. 직무 기술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는 직무가 뭔지 그리고 직무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선발 시험은 크게 필기, 실기, 면접으로 구성되고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 거꾸로 됐죠.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를 만들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게 순서죠. 자, 15회 때도 이제 똑같이 나왔어요.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직무 분석 이전에 직무 명세서와 기술서를 작성한다. 자, 직무 분석하고 나서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거죠. 자,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 직무 명세서는 직무 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명세서라는 것은 일종의 취업 공고라고 얘기했었었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업무 분장표 같은 것이 이 직무 기술서에 해당되었었죠. 인사관리는 성과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등을 다 포함하고 OJT, On the Job Training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어떻게 실시한다. 맞죠? 현장 업무라 그랬어요. 현장 업무, 현장 지도. 그죠? 자, 84번.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카두시는 슈퍼비전을 교육행정 지지로 설명했다. 자, 알고 계시고요. 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에 도움 준다. 자, 소진 단계 기억하셔야 되죠. 열침 좌목. 단계 기억해요.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 맨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죠. 열성. 그다음 어때? 침체됩니다. 내가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클라이언트에. 자, 침체. 그 다음에 좌절하고 맨 마지막에 무관심 단계. 자, 그 다음에 슈퍼바이지 간 동료 슈퍼비전도 있죠. 동료 간 슈퍼비전이 있다고 공부하셨고요. 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죠. 자,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당하는 것,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천기술 경험, 개방적 접근 용이성. 개방적 접근 용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인간성 같은 건데,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한테, 저 문제 있으니까 좀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거죠. 솔직성. 자, 86번. 사회복지기관의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 상호작용 의사소통 핵심이다. 리더십 역할과 결부돼서 수행될 부분이 크고 인적 자원의 개발을 두는 행정행위 일종이다. 그렇죠?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한다. 전문적 기술의 전수를 중심에 둔다. 자, 우리가 슈퍼비전의 종류 교육, 지지, 행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적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교육인데 가치와 감정의 문제도 포함되죠. 그게 바로 지지 기능 아니에요. 지지 기능.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죠. 가치와 감정의 문제도 들어갑니다. 슈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복수 역할 간 갈등을 겪을 수가 있고요. 자,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슈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무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슈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슈퍼비전의 모형 중 T명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자, T명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는 동료 간 슈퍼비전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킨다. 평가에 그에 책임성이 요구된다. 일선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기능이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사례에 대한 목표 및 과업을 결정한다. 슈퍼비전의 기능, 교육행정 지지예요. 그죠? 목표 및 과업을 결정하는 게 슈퍼비전일까? 일선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독한다. 이건 행정이죠. 행정기능. 업무에 대한 조정과 통제 임무, 이것도 행정이고. 일선 사회복지사의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건 지지고. 지식과 기술 향상시키는 건 이건 교육이죠. 89번. 사회복지 조직 내 다양한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기관장이 취해야 될 일반적 관리 지침으로 옳은 것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와 조직 과정에 해가 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비공식적 조직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사적인 관심이나 연구로 만들어진 것이므로서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관심 둬야 되고 공식 업무와 관련된 정보 교환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 마련한다. 이러면 조직은 와야 되겠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직원들이. 공식 명령 계통을 위배할 경우 설득, 경고,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비공식적 조직이 너무 활성화되고 그것이 자칫해서 공식 조직의 역할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설득도 해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되고 전보라는 게 뭐예요? 요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는 직원을 쏙 빼가지고 딴 부서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비공식 조직을 통한 의사결정인 공식 조직 의사결정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 이게 뭐야? 이게 큰일 날이죠. 예. 자, 휴먼 서비스 인력의 소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업무 생활의 질을 높이는 QWL을 도입한다. 직원 참여와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 환경 조성한다. 슈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자,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을 공감하는 문화 개발하고 개인별 성과에 기초한 기초연금, 연봉제 임금을 도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진이 더 빨라지겠죠? 빨리빨리 소진할 거예요. 그죠? 자, 91번을 봅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얘기죠. 자, X 이론은 인간과는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 욕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맥그리거의 XY 이론 가운데 X 이론은 이제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관이라 그랬었어요. 과업 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공평성 이론은 그렇죠. 아담스의 형평성 또는 공평성 이론이라고 하죠. 개인의 투입 산출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맞죠? 허스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얘기하죠.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 요인이 아니고 위생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물론 중요는 하지만 동기 요인보다는 더 동기 유발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 얘기죠. 자,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자,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는 여러분 뭐예요? 하위 욕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X이론에 해당하는 거고 Y이론은 이제 자아 실현과 관련되어진 욕구라 그랬습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상위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인간관이죠. 90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 맞고요.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이 재밌어요. 9회 때는 형평성 이론이고 또 10회 때는 공평성 이론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과서를 가지고서 이제 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책은 교재는 영어 이제 원서를 그대로 좀 옮겨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같은 용어, 비슷한 용어, 유사한 용어 이렇게 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노력과 보상 간의 공정성이 동기부의 핵심 요소다. 엘더퍼 ERG론에서 존재, 관계, 성장 욕구는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하고 틀린 거죠. 허스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서 봉급과 근무 환경은 위생 요인. 그렇죠. 맥크랜드의 성취동기론에서 XY론의 바탕 두고 있다. 전혀 아니죠. 맥크랜드의 성취동기론은 XY론, 즉 맥그리거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93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관계 이론, 구성원들 간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조직은 생산성이 높다. 맞죠? 그러니까 호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생산성이 좋다. 그래서 수평적 인간관계 얘기했었고요. 동기위생이론, 책임성이나 성취에 대한 인정은 동기 유발 요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Z이론, 인간은 통제와 강제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통제와 강제 대상이 아니다. Y이론, 인간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지닌다. 성취동기이론, 인간의 동기부여 욕구를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성취 욕구로 구분했다. 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3번이냐 4번이냐 놓고 갈등을 할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Y이론은 인간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지닌다. 맞는 얘기인데 이 Z이론이 문제예요. 우리 Z이론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통제와 강제의 대상이 아니다가 답이죠. 대상이다가 아니고. 우리 Z이론을 보면은 뭐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룬드스테드의 Z이론 보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극도로 Y형이 되고, 그렇죠. 또 어떨 경우에는 뭐 아무리 시켜도, 즉 X형 조건을 아무리 부여해도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 그런 인간 부류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Z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통제 강제 대상이 아니다. 자, 맞죠? 94번. 동기부여 이론과 주요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인간관계 이론 메슬로우. 인간관계 이론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 호손 실험했던 엘튼 메이오, 그렇죠? 그 다음에 맥크리엔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맥그리거죠. 자, ERG 이론, 허스버그는 동기위생 이론이고 ERG 이론은 엘더퍼죠. 자, 성취 동기 이론 맥크리엔드 맞죠? 욕구 계층 이론 맥그리거가 아니고 요게 바로 누구죠? 메슬로우고요. XY 이론, 자, 엘더퍼가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맥그리거죠. 예. 자, 학자들 이름 요 개념 묻는 문제 자 정리됐고요. 자, 95번. 사회복지 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직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후원금을 해줘야 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만 운영할 수 있는 구조죠. 정부 보조금, 재단 지원금,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자체적으로 뭘 생산해서 내다 팔고 그러는 구조가 아니에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 제안서, 그러니까 우리 프로포절이라고 하죠. 모금 행사, 정부와 계약 맺기 등에 활동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를 하기도 하죠.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다. 자,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조금 더 임의적으로 할당할 수가 없죠.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재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 있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은 그 범위 안에서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96번.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산을 편성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뭐 하죠? 그 예산을 집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산하고 회계감사하는 구조죠.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97번.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퍼포먼스 버젯, PB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각 세부 사업을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으로 표시해서 편성한다. 자,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된다. 자, 이것은 바로 LIB, 품목별 또는 항목별 예산에 관한 얘기죠. 이 성과주의 예산은 전혀 간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문제가 이 단위 원가 산출해내는 게 힘들다 그랬었죠. 그렇죠.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주의라는 것은 프로그램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업이죠.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예산 집행에 신축성이 있다. 뭐에 비해서? LIB, 항목별 예산에 비해서 신축성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신축성 또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자, 99번. 기획예산 제도. 98번 또 있네요. 성과주의 예산 모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별 예산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별 또는 프로그램별 예산 통제 가능하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직관적이다.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이어야 되죠. 예산이 직관적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설정돼야 되고, 목표 수행에 중심을 두는 관리지향 예산 제도다. 맞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융통성이 있고요. 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이게 실적적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업별로,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이게 진짜 이런 결과가 잘 나왔나 못 나왔냐를 따지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는 겁니다. 99번. PPBS, 기획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목표 개발부터 시작되고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하고 조직 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환산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단위 원가 계산이 쉬워서 단기적 예산 변경이 유리하다. 자, 단위 원가 계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PPBS는 장기적 예산 제도입니다. 단기간 예산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단위 원가 계산도 어렵고, 그리고 단기적 예산 변경도 어렵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나가는 예산이라는 거.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 활용한다. 이게 맞죠. 그렇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100번.
예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 LIB 품목별 예산은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회계자한테 또는 이제 감독자 또는 이제 뭐 감사자라고도 하죠. 감사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너 돈 여기다 쓰라는데 왜 안 썼어?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성과주 예산은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연동시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는데 유용하다. 연기준 예산, 우리 ZBB죠. 모든 사업 예산을 효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서 장기적 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잠깐만요. 품목별 예산은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건 맞죠?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 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 맞는데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죠? 이건 PB죠, PB. 퍼포먼스 버젯입니다.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은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항목별로만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성과주 예산은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연동시켜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한다. 자, 이것은 이제 PPBS 기획예산 제도에 관한 설명이죠. 연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 예산을 효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장기적 계획 수립에 유용한 게 아니죠. 장기적 계획 수립에 유용한 것은 우리 예산 중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PPBS, 즉 기획예산 제도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이란 말 나오면. 프로그램 기획예산, 즉 PPBS는 예산 제도의 편성과 운영에서 분권을 강조하여 조직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자, 품목별 예산은 다른 예산 모형과 결합해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널리 쓴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도 이 품목별 예산 LIB가 기본 틀이고 거기에 이제 PB 이제 퍼포먼스 버젯을 붙여놓은 구조예요. 자, 101번. 다음은 어떤 예산 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매년 프로그램 우선순위, 자, 매년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 가능하고 여러 개 독자적인 목표 가지고 활동하는 예산 결정 단위를 결정한다. 이거 ZBB, 바로 연기준 예산이죠. 싹 지워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준 예산에서는 일몰법, 즉 sunset law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102번.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보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쓴 거는 어때요?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정부 기관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구조죠. 발생주의 회계는 수입과 비용을 현금, 수입, 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자,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 발생주의 회계라는 게 현금, 수입, 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 관리 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회계가 크게 이제 관리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 회계가 있어요. 자, 관리 회계는 뭐냐? 자, 보면 행정적 의사결정. 자, 돈 여기다가 써야 돼. 여기다 쓰지 말아야 돼. 돈은 어디서 끌고 들어와야 돼. 이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거야. 그게 관리회계야. 자, 반면에 재무회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 무가 책무할 때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 내가 번 돈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기업들이 다 관리회계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장사해서 내가 물건 팔아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회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회계라는 것은 그 돈, 그 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얻어지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이야. 자, 그때는 그 돈을 잘 투명하게 쓰고 잘 썼다는 거, 즉 그 돈을 나한테 준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끔 그 돈을 잘 썼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는 반드시 어떻게 공표하고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돈 쓴 내역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우리 하죠. 우리는 재무회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의 루트가
국민이 준 돈,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 돈, 그 다음에 후원자들이 준 돈이잖아요, 그죠? 이 돈을 투명하게 쓰고 이 투명하게 쓴 것을 보고하는 구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이걸 갖고서 뭐 어떻게 수익을 남길까? 관리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무 회계하는 거예요. 자, 두 개 회계 기억하십시오. 우린 재무 회계합니다.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 기능보다 통제 기능이 더 강조된다. 자, 사실 어떻게 되냐면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그렇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기획 기능보다 통제 기능이 강조된다. 자, 요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제 기능도 있어요. 통제 기능도 있지만 기획 기능도 있죠. 그러니까 기획 기능이 통제 기능보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문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운영회계감사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규정 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다. 자, 맞죠? 우리가 규정 준수 회계감사라는 건 뭐랬죠? 돈 어디다 쓰십시오 라고 탁탁탁 정해놓으면 그것대로 썼는지만 보는 건데, 자, 운영회계감사는 이 규정 준수 회계감사의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그 돈을 더 효율적으로 썼느냐를 또 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 준수 회계감사는 정해진 대로 썼느냐를 따지는 거고, 운영 회계감사는 잘 썼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자, 103번.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강조하고, 제3자 현금 사업 방식, 즉 제3자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빼놓은 제3자가 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우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증서라고도 합니다. 우리 정책론에서도 공부했었어요. 104번.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분권교부세는 한시적으로, 자, 이 104번 보지 마세요. 이거 104번 보지 마세요. 9회 때 시험인데 지금하고 안 맞아요. 자, 105번. 예산 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강제 원칙, 재정 통제는 명시적 강제 규정 근거해야 되고, 개별화 원칙,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개별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외성에 관한 얘기죠. 이거는 환류 원칙, 재정 통제와 결과를 환류받아 재정의 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된다. 개정이라는 건 바꾼다라는 얘기죠. 자, 보편성, 그래서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된다. 자, 보편성의 원칙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건 통제성의 원칙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106번. 사회복지 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지자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가 아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지자체에다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지자체라 하면 여기서 시군구를 의미하는 거죠. 결산은 예산 집행의 강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 내용까지 포함하고,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에 반영되고,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재정보고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107번.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26일까지 내죠. 예, 그런데 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시군구청장, 즉 지자체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계연도, 자, 내년도에 쓸 돈을 갖다가 계획을 짜가지고 그것을 회계연도 5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동일 관내의 한간 전용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관내에 있어서의 한간, 우리가 관 항목이 있었었죠. 그런데 한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 얻으면 가능했었죠. 자,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는 통합해서 예산 편성하면 큰일 납니다.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전부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아야 됩니다. 법인 회계연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죠. 그렇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거나 용도 외에는 사용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져 있는 분야에만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 용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8번. 그러니까 5번만 맞네요.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됐습니다. 재정감사에 가깝다. 즉, 돈 잘 썼는지 보겠다는 거고. 전형적인 품목 예산 방식과 잘 맞는다. 그래서 재정감사예요. LIB. 그렇죠. 항목별 예산. 자, 항목별 예산. 항목에 잘 맞춰졌는지 보겠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나 효율성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자, 바로 규정 수능 감사죠. 돈 원칙대로 잘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그렇죠. 그걸 보겠다는 거죠. 자, 정보관리입니다. 109번.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 위해서 서비스 질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려고, 조직 성과의 대외적인 제시, 그렇죠. 대내외적인 제시. 우리 이렇게 잘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넷에다 올리죠. 그런 거 다 정보관리입니다.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다 맞죠? 답은 5번이고. 110번.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산화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들이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1번이죠. 사회복지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 현황별로 정기적인 점검도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통한 제공해서 업무 향상 가능하다. 맞죠? 자, 111번. 지식 기반 시스템. 우리가 KBS라고 공부했었어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MIS죠. MIS. 그죠? MIS. 그래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었었어요. 전문가 시스템, 이거 기억합시다. 사례 기반 추론, 자연 음성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의사결정이 모호할 수 있다. 우리가 지식 기반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이라 그랬었어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시스템이라 그랬었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 기술 필요하다. 그래서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상황 유형별 다양한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죠? 자, 112번. 사회복지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 맞죠?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 조건이다. 이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정보관리 했었습니다. 우리 정보관리에 전산화는 수단이지.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어땠나요? 컴퓨터 없었을 때도 수기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정보들을 관리를 했었죠. 개인정보관리철 이런 거 만들어갖고 전부 장부, 서류들로 정보관리 했었잖아요. 그죠?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맞고요.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대표하는 얘가 트래킹 시스템. 우리 트래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쫓아다닌다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클라이언트가 A 복지관에서 서비스 받고 다시 이제 B 복지관에서 또 서비스 받아요.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중첩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걸 정보로 어떻게 쫓아다니는 거야. 클라이언트의 이력을 쫓아다니는 걸 이제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자, 봐두시고 113번. 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 체계는 사람, 절차, 기술의 집합체. 그렇죠? 정보 시스템 OIS는 하위 관리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고, 관리 정보 체계는 지식 기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MIS가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건 아니고 이 KBS보다 낮은 수준의 정보 관리 체계 시스템이죠. 보고용으로 만들어졌다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업무 수행 지원 체계 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됐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 운영하고 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가장 고도로 이게 형성되어진 것이 사실은 이 지식기반 시스템 KBS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4번.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했습니다. 수집될 정보의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 지역사회 전반적 분위기 파악하는 데 좋다. 그러려면 이제 주민들이 잔뜩 모여줘야 되겠죠. 주민의 가치나 태도, 의견을 직접 파악하면서도 돈은 덜 들고,
의견 수렴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즉 주민들이 와글와글 떠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 진짜 이 주민의 얘기인가, 저 목소리 큰 사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만의 얘기인가,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게 바로 뭐죠? 지역사회 포럼, 다른 말로 지역사회 공개 토론에 관한 얘기죠. 115번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해서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방법. 자, 이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초점 집단 조사 공부하셨었고요. 116번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기법은 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Key Important Survey라는 걸 하죠. 그렇죠? 자, 127번.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집단 구성 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 조사 기법 뭡니까? 여기서 집단을 활용하는 기법은 델파이도 집단이에요. 초점 집단도 맞고 브레인스토밍도 지역사회 공청회도 다 집단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집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구성 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겠대요. 구성 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면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그게 바로 명목 집단 기법이에요. 예, 명목 집단 말 그대로 집단이긴 집단이지만 껍데기 집단이다. 명목상으로 이름만 뭐다 집단이다 그런 얘기죠. 자, 118번. 자, 브래드쇼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브래드쇼가 욕구를 네 가지로 정의했죠.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 다음에 규범적 욕구,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 욕구 이렇게 있다 그랬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행정론에서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어떨 때 기분 나쁠 때는 여러분 저기 인행사에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에 파악된 문화적 기준을 뜻한다. 원함, 저 want예요. 나 했으면 좋겠다. 아직 표현은 안 된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죠? 예, 인지된 욕구라고 보시면 되죠. 규범적 욕구라는 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규범자들, 즉 욕구를 규정할 수 있는 자들이 야 이것이 니네 욕구야라고 규정해 준 게 규범된 욕구였었죠. 그래서 규범된 욕구 또는 규정된 욕구라고도 얘기합니다. 비교적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 차이 고려하고 느껴진 욕구 이게 이제 인지된 욕구입니다. 이게 느껴진 욕구 또는 인지된 욕구라고 하는데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자 표현된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 즉 행위로 드러나는 거야. 즉 인지된 욕구가 기반이고 머릿속에 욕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이거 해달라 해내라 라고 요구하면 그게 이제 표현된 욕구가 됐었죠. 이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119번.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 이용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인구 1000명당 적정 병원수. 자, 정부가 제시했어요. 규범자, 즉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제시했죠. 1000명당 적정 병원수로서 A 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 욕구를 파악했다. 이 규범적 욕구에 관한 얘기고. 120번.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 했습니다. 효과성, 예산을 절감하자. 이건 효율성에 관한 얘기죠. 돈 절약해야 된다는 건. 효율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이건 효과성에 관한 얘기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결국은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가 되겠죠. 영향성, 동일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자. 이거는 뭐예요? 형평성에 관한 얘기죠. 동일한 접근 기회, 쟤도 접근할 수 있고 똑같이 쟤도 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서비스의 질,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요거 맞죠? 질. 시험에 나올 때는요, 서비스 질이라고도 나오고 그냥 질이라고도 나왔어요. 바로 밑에 나오네, 12회 시험 문제. 노력성, 프로그램의 참가자의 행동 변화. 자, 참가자의 행동 변화가 아니고 노력성이라는 건 양이라 그랬죠? 양. 그래서 몇 개를 투입했느냐,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들어갔느냐, 그렇죠? 예, 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투입됐느냐, 몇 시간을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노력성이라 그랬었습니다. 자, 보면은 121번.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력이 정말 괜찮았느냐, 제대로 됐느냐를 보는 거죠.
서비스의 우월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바로 서비스의 질, 바로 질에 관한 얘기죠. 질. 그렇죠. 그래서 야, 복지사들이 가서 일을 했다. 복지사들이 가서 복지사 10명이 붙어갖고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어. 그러면 와, 10명. 노력성은 참 좋구나. 노력성은 참 좋구나. 10명이나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럼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뭐 자격증 또는 뭐 경력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122번.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해 보는 것, 돈으로 계산하는 것, 즉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었었습니다. 자, 123번. 다음 중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효과성 평가한다 해서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은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은. 이거는 효율성 평가 도구죠. 노력의 양을 측정했다. 이거는 노력성. 그렇죠. 노력성에 관한 평가고. 서비스의 단위당 비용을 따져봤다. 단위당 비용을 따진 것도 여러분 뭐예요? 이것도 효율성. 돈 얘기는 다 효율성입니다. 자, 목표 달성 척도. 자,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목표 달성 정도, goal attainment scal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효과성 척도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효율성, 니은은 뭐다? 노력성이다. 124번. 관련에 들어갈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지표의 연결 옳은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수, 활동 기간, 시간, 그렇죠. 이건 뭐야? 노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표현되면 노력성. 됐죠? 자, 프로그램의 단위 소요당 투입된 돈, 예산. 그렇죠. 돈은 뭐야? 이거는 무조건 효율성.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도.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됐어. 또는 만족했어. 바로 뭐지? 그거는 이제 효과성이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 정도. 그렇죠. 125번. 사회복지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또 효과성이 나왔어요. 체계 모형하고 목표 달성 모형이 있다는 거 우리 공부하셨었습니다. 체계 모형은 목표 자체보다 조직의 하위 체계 간의 관계와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셨죠? 체계 모형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투입 전환 산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 이런 체계가 잘 돌아가느냐를 보는 거였었죠. 목표 달성 모형은 조직의 활동이나 과업의 지향점을 구체화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지향점이 결국 목표가 되는 거죠. 활동이나 과업의 지향점을 목표로 두고 이 목표를 잘 달성해냈는가, 그 결과에 초점을 두죠. 그러니까 뭐냐면 체계 모형은 과정에 초점을 두고 목표 달성 모형은 결과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렇죠? 목표 잘 달성했느냐만 보는 거고, 체계 모형은 목표까지 가는데 과정이 적절했는가, 제대로 갔는가를 보는 거죠. 목표 달성 모형은 다수의 모호한 목표를 가진 조직에 잘 적용할 수가 있다. 자, 목표 달성 모형은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모호한 목표가 있으면은, 결과라는 게 결국 목표인데, 목표가 명확히 서줘야 정말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목표, 즉 결과가 모호한데 이거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수의 모호한 목표를 가진 조직한테는 목표 달성 모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고 보통 한 개 정도 목표를 가진 조직한테 이 목표 달성 모델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게 좋죠. 체계 모형은 조직의 환경 정의에 관심을 둔다. 체계 모형이니까 그래요. 체계는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죠. 목표 달성 모형은 조직을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도구로 본다. 자, 126번. 아동복지 서비스 성과 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동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평가한다. 그렇죠? 유사한 프로그램의 1인당 취업 비용을 평가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을 측정한다. 뭐 전부 다 되네요. 그죠? 자, 127번.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계속 해야 되냐? 고민 들어서 이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중단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자, 형성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 변경 중단이란 건 중간중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형성평가는 다른 말로 과정평가, 중간중간 평가하는 거라 그랬죠.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 편익 분석은 뭐라고? 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렇죠. 효율성을. 128번. 사회복지 평가의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활류기능 갖고 있다. 행정 관리 수단의 역할을 한다. 책무성 강조하고 기관의 외부 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평가 결과는 기관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한다. 평가 결과를 갖고 기관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냥 받아들이지 뭐. 그렇죠. 자, 129번.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성과와 비용에 관심을 둔다. 자, 성과에 관심을 두고 또 비용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성과에 관심을 두는 건 효과성 평가, 비용에 관심을 자꾸 두려는 건 효율성 평가로 볼 수 있겠죠. 과정 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이 강조된다. 자, 맞죠?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과정 중, 그리고 중간중간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겠죠. 자, 목표 지향적인 것은 이것은 결과평가, 즉 총괄평가죠. 전문적인 외부 평가가 우선된다. 자, 형성평가는 외부 평가가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형성평가를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평가가 주로 이제 결과평가 중요해요. 결과평가, 총괄평가가 주로 외부 평가에 의해서 진행되죠. 평가를 위해서 고정화된 틀이 필요하다. 이것도 보통 총괄평가의 특징이죠. 총괄평가. 자, 잘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130번.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성과평가.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한다. 자, 자원의 양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이제 노력성을 평가하는 거라 그랬었죠. 자, 모니터링 평가. 평가 방법을 평가한다. 자, 모니터링 평가라는 것은 모니터링 평가라는 게 뭐였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형성 평가 또는 과정 평가라 그랬었죠. 자, 그다음에 정성평가.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사하고 운영 과정에 피드백을 주더라. 이것도 아니고 메타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자, 메타평가는 평가의 평가였었고 우리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결과평가, 총괄평가였었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게 맞죠. 5번입니다. 131번.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을 요걸 이제 기준행동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그냥 하나. 이것도 사실 시험 문제 틀리라고 나온 문제인데 좀 기억해 두시고. 132번. 프로그램 평가 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서비스 대상자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 자, 총괄평가죠. 맨 마지막에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 자, 저 외부에서 나와서 평가하니까 이건 외부 평가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다. 이게 프로그램 평가. 자, 양적 및 질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과정을 평가하는 거, 자, 이것은 뭐다? 형성평가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보시고. 자, 133번. 사회복지조직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형성평가는 성과 발생 여부에 초점을 둔다. 이건 결과평가, 총괄평가에 관한 얘기죠. 성과 발생, 즉 성과가 났냐 안 났냐 맨 마지막 결과만 보겠다는 거예요.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은 형성평가 얘기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종결된 이후에 수행되는 건 총괄평가고, 총괄평가는 목표지향적인 평가죠. 과정지향적인 평가가 형성평가고요. 총괄평가는 형성평가에 비해서 융통성이 요구된다. 융통성이 있는 건 형성평가입니다. 총괄평가는 융통성이 없어요. 주로 외부자들이 나와서 너 진짜 효율성, 효과성대로 이 척도에 맞게끔 했느냐. 척도를 가지고 들이밀고서 결과를 보죠. 그렇죠. 134번. 자, 프로그램 성과 목표를 작성하는 스마트 기준. 자, 기억하실 겁니다. 목표 달성 기준. 스마트. 애간의 스마트 원칙.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구체적, 측정 가능적, 획득 가능, 그렇죠, attainable, 관계지향적, relation oriented,
시간 관련 time related oriented 맞죠? 시간 관련 time 이게 지금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attainable 획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relation oriented 자 관계지향적 맞죠? time 관련 시간 관련이 아니고 time bounded죠? time bounded 이게 답이 5번인데 4번으로 돼 있네요. 그죠? 예. time bounded입니다. 시간 제한적이죠. 시간 관련이 아니고 시간 제한적 time bounded입니다. bounded. 깜짝 놀래 나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5번인데 우리 답이 4번으로 돼 있어요. 잘 정리해 두세요. 135번.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 모형, 그러니까 논리 모형이죠.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는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인 변화. 이걸 우리가 성과라고 했죠. 성과. 자, 프로그램의 논리 모형,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계 이론이 기반이다. 맞죠? 우리가 체계 이론, 목표 달성, 체계 이론 공부하셨어요. 앞에서. 모든 프로그램은 목표와 목적과 목표를 갖고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구조하고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자,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산출물을 의미한다. 이 직접적인 산출은 바로 뭐죠? 이건 산출이죠. 그냥 산출. 우리가 성과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성과였었죠. 변화. 그래서 산출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반해서 성과라는 것은 질적으로 측정되어진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137번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논리 모형으로 구성했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 투입, 교육 회기의 수 맞죠? 잠깐만요. 투입, 교육 회기 수, 교육 회기 수. 자, 교육 회기 수라는 것은 이것은 전환에 해당하죠. 몇 번을 아니죠. 교육 회기 수니까 이것은 산출에 해당하는 거죠. 산출 죄송합니다. 성과, 취업, 그렇죠. 변화 상태 얘기하는 거고. 산출은 제빵 기술 교육을 제공했다. 제빵 기술 교육이 제공되어졌다. 이건 투입이고, 그죠? 활동, 장애인, 이건 거리가 좀 멀고요. 활동이란 거 우리 정리 안 했어요. 영향, 장애인 발생률이 감소됐다. 이것은 성과에 해당하는 거죠. 변화니까. 그렇죠. 자, 잘 구분해야 됩니다. 138번. 프로그램 체계에서 모와 모는 흔히 혼잡스럽게 사용된다. 자,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 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하다. 모모는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를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변화하면 성과고요. 그죠? 모모는 모모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그건 산출이죠. 성과와 산출 얘기네요. 그죠? 성과는 변화, 산출이라는 것은 만들어낸 양적인 배출물이라 그랬어요. 산출물. 그죠? 139번.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서 산출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참여 횟수, 맞죠? 서비스 종료 여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잠깐만요. 산출. 자,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이건 투입이죠. 투입. 산출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의 건수, 총 시간, 전부 다 어떻게? 수적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140번.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논리 모형으로 구성했을 때 연결이 옳은 것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몇 명 및 외부 강사 몇 명을 집어넣었다. 이건 투입이고. 학교 내 안정감이 증가되어졌어요. 자, 학생의 참여율. 학생의 참여율은 이제 이건 산출이 되겠죠. 근데 학교 내 안정감이 증가됐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자, 이걸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성과냐 영향이냐야. 성과냐 영향이냐인데 사실 성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하고 외부 강사를 투입해서 한 목적이 학생 내 안정감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서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학교 내 안정감 증가가 일종의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기억하고 디귿이 투입 산출인데 이 가운데 니은이 성과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영향밖에 없어. 영향이라는 건 우리 뭐라 그랬죠? 영향이라는 건 장기적 변화예요. 장기적 변화.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은 당장에 이루려고 한 목표. 그러니까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단기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 변화를 영향이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발생시킨 변화를 영향이라 그랬죠. 이건 영향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답으로 본다면 투입 성과 산출도 맞고 투입 영향 산출도 맞아요. 그런데 투입 성과 산출이 없죠,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되죠. 141번. 논리 모형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참여자의 재취업, 생활 만족도. 자, 출석률은 산출에 해당하죠. 산출. 출석률. 그렇죠. 자, 뭐 출석률의 증가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성과가 되는 건데 그냥 출석률 했으니까 산출입니다. 자, 기술 습득, 지위 변화. 그죠? 142번. 논리 모형을 적용한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입, 독거노인 20명, 사회복사 2명. 맞죠?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실시, 산출, 저 교육시간 출석률. 활동을 이제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을 전환. 아시겠어요? 활동을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과는 노인의 자살률 감소, 노인 부양의식 향상. 자, 노인의 자살률이 감소됐고 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건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성과라기보다는. 그렇죠? 이건 영향입니다. 영향. 영향은 지역의 독거노인 관심도 향상. 맞죠? 예. 자, 정리됐고 143번.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 평가에서 성과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성과 수준은 현실적이 되고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과 수준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상태를 기술해야 되고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되고 성과 수준은 측정을 해야 되죠. 측정을 해야지만 성과가 나오지 측정을 안 했는데 성과를 알 수는 없겠죠. 144번.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은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자,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 자,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전문 강사를 위한 교육을 주 4시간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한다. 참여자의 취업률을 50% 이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참여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 자, 봐요.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 했습니다. 자, 1번 봐요.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이 70%다. 자, 이걸 성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에요. 사회 경제적 자립이. 그럼 사회 경제적 자립이라 함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만 높였다고 해서 당장에 취업해갖고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되고 전문 강사를 위한 교육을 주 4시간으로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성과 목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취업률 50%다. 이게 사실은 답이죠. 그래서 나가서 실제적으로 돈 버는 활동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145번.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력성. 자, 비용 효과 분석. 자, 비용 효과 분석은 바로 뭐죠? 예,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성을 평가할 때 쓰는 척도죠. 비용 편익 분석 효율성, 효과성, 서비스 목표 달성 정도.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 척도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앞에서. 과정, 프로그램 환경 조건, 영향,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정도. 그렇죠. 자, 146번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립니다.